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오늘은 보충 수업 시간입니다. 무슨 보충 수업이냐고요? 우리 지난번에 서울에서 카페 강의를 할 때 시간이 부족해서 호르몬 부분을 많이 건너뛰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보충 수업인데 자, 먼저 호르몬이 뭔가요? 호르몬은 신호죠. 세포에 특정 명령을 전달하는 신호. 신호다 보니까 피드백이 있겠죠. 너무 많으면 그만 만들고 너무 부족하면 더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몸이 산성 환경이 되면 갑상선 옆에 있는 부갑상샘 호르몬이 나와서 뭘 하죠? 네, 뼈에서 칼슘을 꺼내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몸이 중화가 되고 나면 이제 멈춰요. 이런 식으로. 아니, 갑상선 검사를 저희가 어떻게 하죠? TSH 호르몬 검사를 해서 TSH가 높으면 갑상선 항진인가요? 갑상선 저하인가요? 네, 저하죠. 왜 높은데 저하죠? TSH는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아니죠. 뇌하수체에서 나오죠. TSH가 약자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거든요. 얘는 언제 올라가겠어요?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니까 갑상선이 수치가 괜찮으면 얘는 올라갈 일이 없겠죠. 갑상선 수치가 낮아지니까 갑상선 호르몬을 좀 짜내라고 갑상선에 자극을 주는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간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나오고 당이 내려가면 인슐린이 멈추고 이렇게 알아서 우리 몸에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자율신경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우리 몸이 잘 돌아가게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서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얽혀 있기도 하고 서로 또 짝이 있어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랑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또 짝이 있죠.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이제 음양의 조화인데 둘이 동시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 여성 호르몬 수치는 낮아지고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 또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이런 식입니다. 자, 또 혈관에 있는 당을 청소하라고 하는 인슐린이랑 당이 모자라니까 당 좀 가지고 와보라고 하는 글루카곤도 서로 짝이죠. 서로 반대되는 일을 하는 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슐린이랑 글루카곤 둘 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건 아시죠? 예, 인슐린은 베타 세포에서, 글루카곤은 알파 세포에서. 아까 뼈에서 나오는 그 칼슘 빼오는 부갑상선 호르몬도 짝이 있죠.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 얘는 뼈에서 칼슘을 못 빼내오게 하는 호르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 요법을 함부로 못 하죠. 이게 서로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다 얽히고 설켜 있는데 인위적으로 더 넣어줬다가 이 신호가 망가져 버리니까 몸이 엉망이 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호르몬이 스테로이드. 운동선수들이 특히 바디빌더들이 스테로이드 유혹에 쉽게 빠지는데 부작용이 엄청 심하죠. 예, 정말 예술적으로 이렇게 잘 다루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전문가가 그 사이클이나 스택을 조절해 줘야 하는데 쉽지 않죠. 아무리 전문가여도 100%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치료약으로 우리가 스테로이드 제제는 오래 사용을 못하게 하죠. 자, 관절염이 있으신 할머니들 스테로이드 주사 주로 맞는데 병원에서 3번 이상 안 넣어준단 말이에요. 예,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자, 호르몬이 세포에 신호를 주는 거라고 했는데 아무데나 가가지고 세포 옆구리 쿡쿡 찔러서 신호를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신호를 주겠어요? 세포마다 수용체가 있어요. 예, 호르몬 수용체가 있고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가 있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수용체들이 있는데 이게 서로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같은 수용체에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킹랏이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차가 한 대가 들어와서 박혀 있으면 다른 차가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선글라스 끼고 오픈카를 타고 차를 딱 대놓고 있으면 찌질한 남성 호르몬이
차를 끌고 와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제 호르몬 신호랑 스위치가 잘 작동을 하면 좋은데, 호르몬 신호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자, 왜 그럴까? 이 세포의 기질이라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extracellular matrix라고 해서 세포의 기질, 약자로 ECM. 근데 다이어트 병원 가가지고 인바디 같은 거 하시면 거기 보면 ECW 혹은 ECF 이렇게 뭐 표기만 다르게 하는데 대충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포 외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 사이에 원래 이제 커넥티브 티슈라는 연결 조직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채우고 있는 물질들인데, 호르몬이 세포에 신호를 주려고 하면 이 세포의 기질 ECM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쵸? 통로예요, 통로. 이게 길이 잘 닦여져 있는 좋은 통로라서 통로가 아니라 그냥 이거를 무조건 지나가야지 그 세포가 그 안에 묻혀 있으니까 이걸 통과해야만 그 세포에 있는 아까 신경 전달 수용체, 호르몬 수용체에 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ECM이 깨끗한 게 좋을까 아니면 더러운 게 좋을까요? 당연히 깨끗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더럽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더러운 거 먹어서 그런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독소를 거기에 저장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세포에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거기에 저장했다가 물이 더 섞여서 몸 밖으로 배출을 할 수 있고, 당연히 소변이죠. 그렇죠? 소변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주로 밤 시간에 청소 작업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하죠? 네, 쉬부터 하잖아요. 거의 누구나가 소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중간에 여러 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이 세포의 기질을 청소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예. 그런데 자기 전에 많이 드시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방과 ECM의 독성 물질을 저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독소들이 지방에 저장되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지방이 미우세요? 네, 그게 아니죠. 우리 몸의 다른 장기나 세포들이 이 독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방이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 처리장, 하수 처리장, 뭐 이런 게 더럽지만 도시계획을 세울 때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기가 작동이 잘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기죠. 막 오염물질이 그러니까 되게 고마운 시설이잖아요. 질병을 억제해주고 우리가 기피하는 시설이긴 하지만 지방이 똑같은 거예요. 고마워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 ECM 이 부분을 세포에 있는 그 기질 이 부분들을 청소가 되나? 아까 우리 몸이 대소변 말고 또 추가로 몸을 청소하는 방법, 그냥 디톡스라고 표현할게요. 쉽게. 자, 먼저 호흡, 숨이에요. 그냥 숨도 그렇고요. 기침, 재채기, 가래 다 포함해서. 자, 음주운전 검사할 때 브레스라이저 불잖아요. 후 하고 우리가 불어야 되는 이유. 술 먹은 취객이 또 음주운전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술 먹은 사람들 보세요. 숨을 어떻게 쉬어요? 막 하고 힘들어하면서 숨 쉬고 이렇게 술 취해서 힘들어하면서 숨 쉬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예, 디톡스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또 피부, 그쵸? 땀, 뭐 오일, 우리 눈물. 예, 피부에 트러블이 있으면은 당연히 디톡스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간이나 쓸개나 대장, 뭐 아까 신장 장기를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이렇게 또 디톡스가 되는데, 그래서 간을 디톡스할 때 다른 장기를 다 같이 디톡스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에서 잠깐 빠져나갔다가 도로 다 흡수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ECM 세포의 기질이 깨끗해야 호르몬 신호가 전달이 잘 된다. 그런데 ECM을 더럽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뭐 우리가 음식 잘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이 세포의 기질에 재생을 방해를 해요. 독성 물질이 이곳에 쌓이게 만들고,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카페 강의 때 좀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유튜브에 보면 닥터 유의 몸, 맘, 뭐 훈련하기 이런 프로그램 시리즈 중에 좀 주변을 더럽게 하시라.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더럽게 하고 사는 거를 좀 훈련을 하셔라. 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도 너무너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적인 성향 이런 안 좋은 거예요. 워커홀릭이라 그러죠. 일 중독자. 아니면 나는 워커홀릭이 아닌데 그냥 일 자체가 너무 많아서 워커홀릭처럼 보이게 사는, 맨날 밤에 야근해야 되고 이런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일을 잘 수행해내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성공하기에 유리해도 건강적으로는 좋을 수가 없어요. 네, 기브 앤 테이크,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부신 기능을 망가뜨려서 그렇고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거예요. 면역력이 또 떨어져서 암에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약간 새길로 빠졌는데, 오늘 보충 수업은 원래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이제 보강을 하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지난번 강의 때 인슐린하고 콜티졸 호르몬을 이야기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콜티졸 호르몬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콜티졸 호르몬이 바로 스테로이드예요. 보통 스테로이드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예, 바디빌더들이 많이 쓰고 운동선수들이 도핑 테스트하다 가끔씩 걸리는 그거잖아요. 박태환 선수도 네비도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됐죠. 근데 이 스테로이드가 호르몬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심피질 호르몬이랑 섹스 호르몬. 이 발음이 좀 너무 셌나요? 성 호르몬. 운동선수들이 쓰는 그게 성 호르몬인 거예요. 그중에 남성 호르몬인 거고, 우리가 연고나 약으로 많이 쓰시는 게 부심피질 호르몬이에요. 왜 입에도 뭐 바르고 소염제로도 쓰고 이제 그러는 건데, 대표적인 게 콜티졸 호르몬입니다. 콜티졸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호랑이가 쫓아오거나 사냥을 할 때 우리 몸이 이제 비상상태가 된 거잖아요. 이때 뇌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를 거쳐가지고 부신에 신호가 가요. 야, 빨리 부신피질 호르몬 콜티졸을 분비하라고. 왜 그럴까요? 콜티졸이 뭘 하길래 분비하라고 SOS 요청을 하냔 말이에요. 이 콜티졸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온몸에 퍼지게 되면 혈당치를 올려줍니다. 호랑이가 쫓아오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고 빨리 뛰어야 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끝에 우리 몸이 아프면 안 되니까 다리가, 발목이 뼈어도 계속 뛸 수 있게끔 해준단 말이에요.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 반응을 강제로 억제시키는 거예요. 염증을 낮추는 거죠. 이게 바꿔서 말하면 강력한 소염 기능. 그래서요, 요 성질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약으로 쓰는 거예요. 소염제로. 연고로 바르기도 하고, 피부질환, 뭐 류마티스, 알러지, 안과 질환, 호흡기 질환, 위장 질환, 뭐 관절염,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죠.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항생제랑 이 스테로이드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죠. 이 스테로이드 합성은 스테로이드를 합성하는 기술은 정말 훌륭한 발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생제랑 마찬가지로 얘도 절대 남용이 되면 안 되는데, 남용되는 경향이 좀 큰 약물이에요. 그러니까 남용될 가능성이 큰 약물이에요. 가장 흔한 거 몇 가지 얘기하자면, 감염증, 이게 소염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소염작용은 균을 죽였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쵸? 우리 몸 면역 체계를 억제하기 때문에 염증만 낮춰서 이제 안 아프게 해주려는 목적인 건데, 병원 균은 너무 강력한데 스테로이드가 우리 면역만 억제하게 되면 병원체가 번식을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감염증이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게 부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상처에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는요. 이게 항생제랑 스테로이드를 이제 합쳐놓은 복합제가 많은데 또 다른 부작용 중에 하나가 피부 위축증이에요. 그냥 피부가 얇아지는 거예요. 이 스테로이드가 콜라겐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밤에 잠 안 자고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을 하면 콜티졸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이제 아시겠죠? 왜 잠을 못 자면 피부가 포석포석하고 외모가 망가지는지. 콜라겐 합성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참고로 그 다크서클이 피부가 얇아서 혈관이 비쳐서 시커멓게 보이는 게 많잖아요. 색소 때문에 그런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근데 잠을 못 자면 다크서클이 더 진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콜티졸이에요. 콜티졸 합성이 안 돼서. 이 눈꺼풀이 콜라겐층이 되게 풍부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콜라겐이 확 빠져나가니까 합성이 안 되니까 시커매지는 거죠, 눈이. 자, 그래서 스테로이드 연고도 이게 눈꺼풀 주위에 사용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작용이 혈관 확장증인데, 보통 스테로이드 부작용 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피부 빨갛고 혈관이 다 보이는 거. 이게 되게 끔찍한데, 최근에 아나키 카페가 논란이 됐을 때 뭐 기사나 아니면 아나키를 비난하는 글이나 뭐 이런데 같이 돌았던 사진 중에 아토피 걸린 아기 사진이 있었는데, 그런 게 딱 봐도 스테로이드 부작용이죠. 애들 피부 빨갛게 된 거, 볼살 빨개지는 거, 혈관 확장증이란 말이에요. 아토피인데 엄마가 병원 치료를 안 해줘서 애기 피부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스테로이드 연고는 보통 집에서 환자가 직접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까 남용될 경향이 크다 그랬잖아요.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씩 이렇게 먹는 것도 아니고 연고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아나키 생각하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죠. 막 비난을 하는데, 오죽하면은 그 엄마들이 그런 카페까지 찾아갔겠어요. 자연주의랍시고 병원을 안 가고 아이들을 학대한다 라고 비난하는 건 되게 쉽죠. 별 노력 없이도 욕하는 건 우리가 그냥 생각이 그렇게 가는 건데, 이게 프레임이죠. 사실은 프레임 안에 딱 가둬버리고 자극적인 사진 몇 개 엮어서 보여주니까 사람들은 되게 쉽게 흥분하죠. 특히 젊은 청년들이 아동학대한다고. 다시 한번, 오죽하면 엄마들이 그런 카페까지 찾아갔겠냐고요. 처음부터 자연주의 좋아하는 엄마들이 얼마나 된다고요. 보통 그냥 키우죠. 우리 애가 건강할 줄 알고 병원 따라서 다니고 다 해봤는데 점점 안 좋아지고 하니까 그러는 걸 거 아니에요. 자연주의 육아가 얼마나 귀찮고 또 얼마나 이게 정성을 쏟아야 되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냥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7, 8만 명씩 모이는 카페였다고 하니까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나키 엄마들 보면은 그 아나키를 비난하는 젊은 아이들보다는 더 훌륭해요. 페이스북 같은 데서 아나키 욕하고 막 이런 애들 보면 뭐 스타벅스나 마시고 쇼프로 동영상이나 올려놓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 그 나이에 뭐를 알겠어요. 그냥 쉽게 선동당하는 거죠. 끔찍한 사진을 눈으로 보고 간장으로 코 세척한다는 이제 그런 말들, 유언비어인데 확인도 안 해보고 거기다 또 예방접종을 안 맞춘다고 하니까 이거 뭐 앞뒤 따져볼 것도 없이 그냥 광신도 집단으로 보였겠지요. 근데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자연주의면 뭐 그렇게 안 하는 우리는 다 뭐 인공주의입니까? 무슨 주의자 갖다 붙이는 거 저 안 좋아해요. 이게 정치수사학적인 단어로 프레임에 가두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건강한 세상이 되고 또 진정한 과학이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먹거리 가지고 기업들이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을 이렇게 돌봐줘서 좀 보건당국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원하는 거잖아요. 자연주의니 뭐니 뭐 표딱지 붙일 일이 뭐 있겠어요. 인터넷에서 카페에서
인터넷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게 뭐 자연주의예요. 컴퓨터 갖고 다 하는 건데. 그쵸? 예. 자, 다시 스테로이드로 돌아가서, 아니, 우리 부신피질 호르몬 콜티졸로 돌아가서, 콜티졸이 증가하면, 쿠싱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문페이스라고 해서 얼굴 붓고, 뭐, 종양이 있거나 암 환자들 병원에 오래, 있다 보면, 특히 장기 이식해서 이제 면역 억제제를 오래 쓰다 보면, 심해져서 병원에 가면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이런 환자분들. 반대로 또 부족하면은 에디슨 증후군이라 그러죠.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다가 갑자기 멈췄다든가. 이제 부신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부신 피질 호르몬이 안 나오면 에디슨 증후군이 생기는데, 자, 이런 심각한 단계 말고 수치는 정상 범위 안에 들어 있는데 나는 되게 피곤하고 여기저기 좀 아프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만성피로 증후군이죠. 나는 문제가 있는데 병원 가면 검사 결과는 다 정상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자고 나도 피곤한 만성피로, 에너지도 못 만드니까는 피곤한 거예요. 근력이 떨어지는데 또 눈에 홍채도 근육이라서 눈이 침침하거나 이제 시력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커피 마시면은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안 그래, 커피가 반짝 이제 부신 기능을 없는 걸 갖다가 짜줘가지고 힘을 잠깐 내게 해주고 나니까, 다 진을 빼고 나니까는 오히려 끝에 가서는 더 피곤해지는 거죠. 또 뭐 저녁에 발목이 붓거나, 뭐 자고 나면 혀가 부어서 이빨 자국이 나 있거나, 이런 것들. 부신이 이게 혈관을 확장해서 그런 거예요. 만성 부종. 예, 이런 것들. 우리가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을 때 확 망가집니다. 부신 기능이요. 나이 들어서 갑자기 생기는 알러지. 젊었을 때 없었었는데. 그래서 알러지 약이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또 상처 잘 생기고 멍 잘 들고, 아니면 얼굴색이 어두워져서 간 검사해 보면은 근데 정상. 이게 부신 기능이 떨어진 게 원인일 수 있어요. 뇌하 수체에서 부신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부신을 내보내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는데, 부신이 망가져 있어가지고 정작 부신 호르몬은 신호를 받고도 나오지가 않고, 근데 부신 호르몬 옆에 멜라닌 세포 스위치가 있는데 얘가 같이 자극이 돼가지고 얼굴만 시꺼머지는 거예요. 예, 또 집중력이 떨어지고, 뭐 위에 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체온 조절이 어려워가지고 추위 타고요. 더위, 추위나 뭐 더위 다 이런 걸 싫어해요. 부신은 면역 조절 중에서 체온 조절로 면역을 하거든요. 체온 조절을 하느라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 면역이 떨어져서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환절기 때 감기 많이 걸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 몸에 체온 뭐 1도를 올려라 뭐 그런 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원리일 겁니다. 책은 안 봤지만 감기 걸리면 우리 몸이 체온을 올리는 그 이유, 그런 거. 자, 이게 면역을 올린다는 거예요. 부신이 하는 기능인 거예요. 또 부신에서 적은 양이지만 섹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성욕이 저하되죠. 예, 그래서 폐경기가 되고, 남성분들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원래 성 호르몬은 어디서 나와요? 여성은 난소에서 나오고, 남자분들은 테스토스테론은 고환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기능이 떨어지면은 여성분들 이제 폐경이 시작되고 이러면서 성욕도 일차적으로 저하가 된단 말이에요. 그나마 조금 나오는 게 부신에서 조금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버티고 있다가 부신도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 완전 성욕이 뚝 떨어지는 거죠. 자, 또 부신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부신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지치게 하는 생활 패턴이 있어요. 뭘까요? 네, 수면 부족이죠. 아까 얘기했네. 워크홀릭, 일 많이 하는, 과로, 탈진, 뭐 아니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업무들 있죠. 예,
취미생활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늦게 퇴근하고 일만 하는 분들. 취미생활이나 운동을 해가지고 해소를 하면 되는데 그게 삶에서 없는 거예요. 그냥 지치고 할 게 없으니까 주말에는 잠이나 자고 싶고 더 쉬고만 싶고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TV 보고 있다고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이제 너무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성향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이모셔널 트라우마라 그래가지고 상처 있죠. 살다가 큰 충격을 받는 상처들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 또 콜라 뭐 사이다 이런 탄산음료들 안 좋고요.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복종해야 되는 말단 직원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오랫동안 이제 월급 받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특히 감성 노동 하시는 분들도 부신 기능이 되게 빨리 소진돼요. 또 호흡기 감염 그 독감이랑 이제 결핵 이런 것들 1947년에 독감이 대유행했을 때 그 죽은 사람이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 특징이 부신이 기능이 다 말라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생존을 못하고 다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 부신 기능이 부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어요. 예. 왜 이 사람들은 부신 기능이 뭐 면역의 무슨 기능을 무슨 역할을 감당하나 이러면서 연구가 시작된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교통사고 후유증 중에 섬유 근육증이 있습니다. 목을 다치고 난 다음에 섬유 근육증이라 가지고 온몸이 이제 마사지도 못 받게 만지기만 하면 아픈 증상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아프다 그래가지고 뭐 에피듀랄 맞는다 그러고 주사 맞고 바늘로 찌르고 뭐 해놓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상처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더 오래 가고 그러니까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또 이제 부신 기능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인, 아까 커피의 예를 설명드렸고 콘시럽, 콜라, 사이다에 들어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들. 그리고 또 식용유. 요거 저번에 카페 강의 때 설명을 좀 드렸던 거기 때문에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신 기능을 또 그럼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뭐 먹으면 좋아요? 이거 항상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하시게 여기시는데 아슈와간다라고 하는 보충제가 부신 기능을 올리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바질이라 그러죠. 바질. 네, 음식에 들어가는 아니면 오메가3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B5, B12 그냥 B 비타민은 그냥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여성분들 40대 이후는 무조건 우리 기능의학에서 B 비타민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꼭 드셔야 될 게 마그네슘이랑 비타민 B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40대, 50대 이후는 비타민 B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D, 또 아연도 면역 기능에 관여를 하는데 이게 부신 기능과 연결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인삼, 그렇죠? 미국 사람들한테는 마카, 페루의 인삼이라고 하는 마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좀 전에 언급했었던 원인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잠, 스트레스, 그 일 좀 쉬엄쉬엄 하는 거, 많이 웃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 그쵸? 취미 활동을 하는 거. 그러니까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생활을 지속하는 분들이 비타민 B랑 인삼으로 버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 소용없다고 봐요. 예, 굳이 인삼 못 챙겨 먹어도 이게 원인 제거가 되도록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제일 먼저고요. 자, 오늘 그래서 보충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카페 강의 끝나고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제가 보충 수업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놓고 너무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두서없이 서둘러서 녹음을 해봤습니다. 예, 또 7월 초에 7월 둘째 주에 한국에서 여름 강의가 있을 것 같아요. 닥터조의 건강 썸머스쿨. 아직 자세한 내용은 카페를 통해서 또 공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강의 내용이랑 이제 이런 거 자세한 것들은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은 카페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